이제 신규 등록을 보셨고, 등록 전환을 보셨고, 이제 지목 변경도 보셨고, 분할 합병을 좀 보겠습니다. 분할 합병.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때 지적 공부는 몇 세트가 있겠습니까? 한 세트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적 공부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분할한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이 예에서는 몇 세트로 바뀌겠습니까? 4세트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이를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분할. 이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원칙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원칙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겁니다. 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신청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분할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이건 들어만 두세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예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는 가수원입니다. 가수원 농사를 짓는 토지예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다가 소유자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건물을.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문제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하나만 등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때 요 대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양입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분할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지적 공부에 두 개의 지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까? 가수원과 대지 두 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죠. 또한 대지는 양입지도 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분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필일목의 원칙은 공간정보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다시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일필일목의 원칙상 두 개의 지목이 등록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계속 반복할 거니까. 원칙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할이에요. 출제는 주로 이게 출제가 됩니다. 요게.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가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할의 반대예요. 한 필지가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분할.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져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 그렇죠. 그러면 합병의 경우에는 4세트의 지적 공부가 한 세트의 지적 공부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합병이라고 불러요. 이 합병은 원칙이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합병을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가. 이게 출제가 주로 되는데요. 어느 경우가 예외냐면 이 토지들이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됩니다. 토지가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공익성이 강한 지목들이에요. 공공성이 강한 지목들이니까 공공성을 위해서 소유자의 자유의사를 좀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됩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제 친구들이에요. 내 놈이 얼마 전에 명예퇴직을 당했는데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부채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누가? 내 놈이. 벌써 명예퇴직할 나이예요. 제가.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전부 다 지목의 부호인데요. 요것만 지목의 부호가 아닙니다. 요게 공동주택의 부지예요. 아까 보셨죠? 아파트 부지. 요것만 빼고서는 전부 다 지목의 부호인데요. 아까 요건 보셨죠? 철제, 천구, 유수, 묘목, 도입. 그래서 요거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좀 좋을 겁니다. 네. 계속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묘목, 아니요, 부채, 공장 12개.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는요? 유지. 유원지는 원이 부호고 유지는 유가 부호예요. 그래서 유지와 유원지 두 문자를 둘 다 따면 겹쳐버리죠. 그래서 유지는 두 문자를 딴 것이고 유원지는 차 문자를 딴 겁니다. 그렇죠.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공동주택의 부지, 체육용지, 공장용지, 아니 공원. 이거는 공장용지. 공원과 공장용지도 두 문자를 따버리면 둘 다 공이 돼버리죠. 겹치니까 공원은 두 문자를 딴 것이고 공장용지는 두 번째 글자를 딴 겁니다. 공원, 공장용지. 이게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네. 사실은 아까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세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얼핏 기억나십니까? 거기 첫 번째 뭐였죠? 공공사업. 공공사업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뒤따르는 지목들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이 나오면 뒤따르는 지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4개. 철제, 천구, 유수, 학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외워두셔야 돼요.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안타깝지만 공시법 강사의 친구도 좀 외우셔야 돼요. 필요해요. 철제, 천구, 유수, 제 친구들이에요. 네. 부채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외워두시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그 용도가 달라진 부분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의무예요.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르는데 합병도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네,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합병은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죠. 그러면 합병은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합병의 경우에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다시 볼 건데요.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져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거니까 한 필지 성립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면 한 필지 성립 요건 뭡니까? 지, 소,
지, 축 등. 지는요,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는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는 지목이 동일할 것. 지는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은 축척이 동일할 것. 등은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그렇죠. 네. 이걸 합병 요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분할 합병은 이 정도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아까 보셨고요. 이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밀물, 즉 최대 만조의 선입니다. 여기는 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번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면 이 100번지 토지 이 부분은 한 필지 토지겠죠. 100번지 토지니까 한 필지 토지가 될 겁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한 필지 토지가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녹기 시작합니다. 녹기 시작하면 바다가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바다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최대 만조위 선이 여기가 됐습니다. 최대 만조위라는 것은 밀물대를 얘기해요. 밀물. 썰물, 밀물 할 때 밀물.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다 바다가 됐으니까 이 100번지 토지가 뭐로 바뀐 겁니까? 바다가 됐습니다. 그렇죠. 바다가 됐다면 더 이상 토지가 아니죠. 따라서 이 지적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소해야 될 겁니다. 더 이상 토지가 아니라 바다니까. 이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 그런데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다시 얼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그러면 이게 내려가겠죠.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제 다시 바다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토지가 된 겁니다. 토지가 됐다면 지적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다시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회복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회복 등록한다 또는 회복 등록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건 의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민법에서 나중에 토지포락 이론이라는 걸 공부하실 거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토지포락. 그것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즉 지적소관청의 자유재량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재량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네, 이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중간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까지만 올라갔다면 여기 경계에서 딱 멈췄어요. 여기는 101번지 토지인데 이쪽은 경계에서 딱 멈췄다면 새로운 경계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기존의 경계를 이용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나타납니까? 네. 나타나죠. 그러면 경계를 새로 그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부 바다가 됐다면 측량이 필요 없지만 일부 바다가 됐다면 경계가 새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측량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겠죠? 네, 이 정도만 보십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게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책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개념 위주로 보실 거예요. 개념 위주로 93쪽에 토지 이동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신규 등록이 나옵니다. 신규 등록 개념 공부하시면 돼요.
신규 등록이라 하면 미등록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공유수면 매립지나 또는 등록이 누락된 토지가 신규 등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거기 첨부서류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냥 별표만 쳐두세요. 첨부서류. 아까 신규 등록할 때 등기부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예요. 따라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가 신청할 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이 조사하고 확인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유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거기 4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이 4가지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같이 외울 겁니다. 나중에 지금 외우자 그러면 화내실 것 같으니까 나중으로 좀 미루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등록전환이 나옵니다. 등록전환.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은 등록전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했죠. 즉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것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등록전환 나와 있고요. 이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수반하지 않는다. 수반한다, 안 한다? 한다.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다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등록 전환은 축척의 변화가 뒤따릅니까? 뒤따르지 않습니까? 뒤따른다고 했죠. 보통 임야대장, 임야도는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토지대장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내지는 1,200분의 1입니다. 따라서 축척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안 한 건 다음부터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분할이 나오는데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할을 할지 말지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병을 보시면 102쪽에 나와 있는데요. 합병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병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소유자는 합병 신청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어느 경우 합병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까? 철, 제, 천, 구, 유, 수, 학, 도, 부채, 공장. 여기서 부채 공장에서 부만 지목의 부호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목의 부호입니다. 부는 공동주택의 부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합병 요건이 나오고 있는데 합병 요건 이게 참 어려워요. 민법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민법 지식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민법 지식이 필요해요. 이 합병 요건은.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할 건데요. 일부만 할 겁니다. 합병 요건 안에는 뭐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한 필지 성립 요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죠.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이라서 한 필지 성립 요건이 합병 요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 성립 요건 다시 외우겠습니다.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필지 성립 요건들이.
나머지 요건들은 아직은 힘드세요. 민법 지식도 아주 높은 민법 지식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민법을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원칙이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변경이 됐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을 바꿔주는 거, 이를 지목 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목 변경 중에서 일부는 등록 전환 안에 들어간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에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으로 바뀔 때는 지목 변경이라고 하지 않고 등록 전환, 그 이외만 지목 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토지가 바다가 됐을 때 지적 공부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을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부릅니다. 이걸 한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해면성 말소. 그래서 옛날에 공간정보법은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해면성 말소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한글로 이게 번역한 거예요. 해면 뭡니까? 바다. 이 성자는 이를 성자입니다. 바다가 돼서 지적 공부를 말소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다가 돼서 지적 공부를 말소하는 것.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토지 이동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다만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신청할 때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을 결정할 텐데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때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할까요? 안 할까요? 네? 지금 해안가에 있는 아주 비싼 제 토지가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통지가 날라왔어요. 말소 신청하라고. 제가 말소 신청하겠습니까? 그렇죠. 정화조 떠놓고 다시 토지가 되라 빌겠죠. 안 그런가요? 굉장히 비싼 토지예요. 바닷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말소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데 지적소관청에서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네, 수수료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말소 신청도 안 할 텐데 말소 신청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 내겠습니까? 안 내요. 수수료 내라고 그러면 아이고 침이 튀기네. 열받아서. 수수료 내라고 하면 네, 군수님은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소 신청할 때만큼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면제가 됩니다. 다른 토지 이동의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지만 말소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네, 개념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토지 이동을 보실 텐데요. 특수한 토지 이동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등록상 정정과 축적 변경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 책에는 축적 변경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축적 변경 좀 보겠습니다. 너무 크네. 이건 뭐냐면 소축척의 지적도입니다. 이 지적도는 한 필지만 등록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소축척이니까 토지의 모양이 큰 모양으로 등록되겠습니까? 작은 모양으로 등록되겠습니까? 작은 모양으로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축척이니까 굉장히 많이 이걸 압축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땅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토지 소유자가 팔고 싶은데 팔리지가 않아요. 왜? 대금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토지를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분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팔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토지가 자꾸 쪼개집니다. 분할이 됩니다. 자꾸 쪼개집니다. 이렇게.
토지들이 자꾸 쪼개져요. 가뜩이나 소축적의 지적도라서 토지의 모양이 굉장히 작게 등록된 상태인데 여기서 분할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모양이 점점 작아집니다. 모양이 점점 작아지면 공시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집니다.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축척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소축적의 지적도가 가뜩이나 모양이 작게 등록되어 있는데 자꾸 분할이 되다 보면 이게 점점 모양이 작아집니다. 공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축척으로 바꿔서 등록해야 됩니다. 큰 모양으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꾼다는 겁니다. 대축척이니까 소축척보다는 이 모양이 큰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거, 이를 축척이 변경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거, 이를 축척 변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도면의 정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올라가겠죠. 소축척과 대축척을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정밀합니까? 대축척이 정밀합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여기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여기는 지금 무슨 동인가요? 철산동이죠.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이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은 지적도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16장의 지적도가 존재합니다.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에. 지번부여 지역은 도시지역은 동이 지번부여 지역이고 농촌지역은 리가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했죠. 여기는 동이니까 여기가 철산동이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이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 안에는 총 16장의 지적도가 존재합니다. 16장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 9장은 축척이 6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요 4장은 축척이 1200분의 1이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요?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지번부여 지역 안에 있는 도면은 축척이 일치해야 됩니다. 축척이 달라져 버리면 이쪽은 토지들이 큼지막하게 그려지겠죠. 이쪽은 토지들이 작게 그려지겠죠.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축척을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이때 축척을 일치시킬 때 요걸 바꿀까요? 요걸 바꿀까요? 힌트, 공시 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공시 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걸 바꿔서는 안 돼요. 요걸 바꿔야 됩니다. 이걸 1200분의 1로 바뀌면 공시 기능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요걸 바꾸는 겁니다. 뭐로 바꾸겠습니까? 600분의 1로 바꿀 겁니다. 4장의 지적도는 600분의 1로 축척을 바꿔야 됩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이 나타납니다.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다 바뀝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겁니다. 전체가 하나의 축척으로 만드는 거죠. 공시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축척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네. 시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임야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야도는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라고 했죠.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없죠.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도 떨어지죠. 그러면 공시 기능을 구태여 높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임야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경우만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뀌는 거였죠.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건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네? 다시요. 정확하게 6초 전에 제가 지적도에서만 축적 변경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만 축적 변경입니다. 근데 등록전환은 지적도에서 지적도로 바뀐 게 아니라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었죠.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등록전환은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축척 변화라고 표현했지 축척 변경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두 번째,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게 축척 변경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축척 변경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축척 변경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유는요.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면 정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축척 변경 제도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예요. 따라서 이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면 이 축적 변경이 만들어진 취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는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단골로 출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우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축적 변경과 관련해서 절차, 이거 전에 축적 변경은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한 것도 가능하고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공간정보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허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것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적 변경은 따로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신청, 직권 다 가능하다는 거. 이때의 축적 변경은 한 필지만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적도 안에 있는 거 다 바뀝니까? 바뀌죠.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정밀도가 올라가죠. 정밀도가 올라가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토지들은 면적이 바뀝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을 겁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는 소유자가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네? 합리적이지 않죠. 따라서 늘어난 만큼 돈으로 뺐습니다.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는 소유자가 싫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줄어드는 만큼 돈으로 보상해 줍니다. 이를 청산 절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축적 변경은 면적이 바뀌게 되는데요.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는 소유자에게 돈으로 강제로 징수합니다. 줄어드는 토지는 소유자에게 돈으로 보상해 줍니다. 이를 청산 절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축적 변경은 청산 절차가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아마 프린트가 나갈 겁니다. 프린트로 다 외울 겁니다. 우리가 출제가 되니 안 어려워요. 네. 10번 이상 하니까 저절로 암기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축적 변경은 이 정도 보실 거예요. 내용이 참 많죠. 네. 쭉 넘기셔서 이제 116쪽의 등록사항 정정을 보실 건데요.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이루어질 때 잘못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잘못 등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로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잘못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겠죠. 정정해야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기니까 생략해서 등록상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이루어질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정정하는 거, 이를 등록상 오류 정정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너무 어려우세요? 지루해서 그렇죠? 네. 원래 공부라는 건 지루해야. 네. 막 눈이 감기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지금은 아마 선생님들이 복습 위주로 하라고 공부하십니까? 보통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복습? 네? 복습? 예습은 미리 공부하는 거고 복습은 강의 들은 다음에 공부하는 거죠. 네. 지금은 너무 백지니까 복습 위주로 아마 보통 선생님들이 하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예습과 복습은 교육학에서 몇 배 차이가 있을까요? 8배 차이가 있답니다. 8배. 교육심리학에서 8배의 효과 차이가 있답니다. 그럼 어느 게 더 클까요? 아유, 잘못 얘기했네. 네. 예습이 효과가 훨씬 크답니다. 네. 그런데 왜 선생님들이 복습 위주로 하냐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백지니까 예습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백지니까. 그렇죠. 용어 자체도 잘 모르시니까 네, 예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2월 달까지는 이제 선생님들 말씀대로 이거 위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월쯤 되면은 조금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있겠죠. 이제 모의고사도 보실 텐데 이것도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점수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100점. 네, 첫 시험에 보통 몇 점을 받으시냐면 10점. 네, 아니에요. 꽤 잘 나와요. 요 언저리 30점 언저리에 나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2월 달에 시험 모의고사 보시면 몇 점 정도가 나올까요? 네. 복과목의 특성입니다. 이게. 요때는 문제를 읽지 않고 찍어요. 네. 읽지 않고 찍으니까 20점대 후반부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 25, 26, 27, 28. 문제도 안 읽고 찍습니다. 그런데 한 2월 달쯤 되면 문제를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하시면서 답을 피해갑니다. 네, 그래서 점수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읽기 시작하니까 네, 답을 피해 가셔요. 보통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복공부의 특성이에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10월 달에 오면 안 되죠. 11월 달 그때 오면 안 돼요. 10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이게 한 7월 전에는 8월 전에는 오셔야 될 겁니다. 네. 이게 오시기 위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재미를 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어렵죠?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 같은데 예전에 제 수험생 중에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벌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전문직이셨어요. 연봉이 그 당시에 8천 정도 받으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큰 연봉이 굉장히 크죠. 지금도 8천은 대단한 건데 한 12년쯤 전이니까 네, 굉장히 연봉이 고액 연봉자였어요. 근데 중개사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하시냐고 했더니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가불병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흥분이 된대요. 우리는 가불병이 나오면 짜증이 나는데, 네, 저도 짜증이 나요. 근데 그분은 막 흥분이 된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재미를 드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미도 없는데. 네, 읽는 겁니다. 한 번 읽으면, 전체를 한 번 회독한다고 하는데, 한 번 읽으면 10점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 읽으시면 20점. 책을 10번 읽으면 100점 나오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100점 나오시면 네, 출제자가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100점은 잘 안 나옵니다. 제 수험생 중에서 수석이 2번 나왔는데요. 그 수석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13번 이상 읽으신 분들이에요. 13번을 읽으니까 점수가 90점대 후반부가 나옵니다. 요게. 그래서 합격하시려면 이제 우리는 60점이죠. 최소한 6번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10번 정도 읽으시면 아마 90점대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시험이 60점이 합격 점수니까 몇 번 정도 읽으셔야 됩니까? 6번. 그러니까 6번 정도는 읽으시면 이제 합격하시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10번 정도 읽으시면 떨어지고 싶어도 잘 안 떨어져요. 요게. 그래서 책을 자꾸 읽으십니다. 이것도 재미를 드리는 방법인데요. 교과서 받으시면 맨 앞에 한 페이지, 겉표지 넘겨보시면 백지가 있죠. 한 번 읽으실 때마다 이렇게 쓰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2개. 근데 요게 늘어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막 희열을 느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10개가 만들어지면 떨어지고 싶어도 안 떨어집니다. 요게 공부는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모르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짜증나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넘어가는 겁니다. 왜? 2번째 읽을 때 하면 되니까. 3번째 읽을 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5번 정도 읽으시면 저절로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닐 때니까 한 7, 8년쯤 전이 될 텐데요. 네. 그 가외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이제 그러니까 학원 강사, 국영수, 국어는 안 해봤고 영어 수학을 주로 했는데요. 학원 강사도 하고 가외도 많이 했는데 뭐라고 제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수학 같은 거 문제 풀 때 잘 안 풀리죠? 그러면 30분 동안 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째려보면 풀려요. 특이하게. 이게 법 공부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제 어른이니까 째려볼 수는 없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2번째 읽을 때, 3번째 읽을 때 해갖고 10번째 정도 읽으시면 거의 대부분 이해가 되십니다. 요게. 네. 뭔 얘기 하다가 이런 건 원래는 민계공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시는 보조 강사라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비밀입니다. 민계공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다시요.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를 정정하는 것이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되느냐면 소유자의 신청, 이 토지와 관련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가 누굽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소유자겠죠. 그런데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끔 하면 여기에 부조리가 개입이 됩니다. 비리가 개입이 돼요. 여기에.
그걸 막기 위해서 원칙은 신청이 있어야지만 정정이 가능한 겁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자가 불만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소유자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죠? 이게 첫 번째 암기하셔야 됩니다.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즉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10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가 출제가 되는데요. 10가지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못 외워요.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니까 출제가 됐을 때 이걸로 골라내는 겁니다. 지식이 좀 더 쌓이면. 아, 이건 명백한 자료가 될 수 있겠구나. 아,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골라내시는 겁니다.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고요.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한데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이죠. 오류가 있다는 사실은 보통 소유자가 알고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모를 겁니다. 왜?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즉 정정 사유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만 됩니다. 영어 나왔습니다. 영어. must. 뭐뭐 해야만 된다. 원칙은 지적소관청이 정정 사유를, 즉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만 됩니다. 통지하게 되면 소유자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 알겠죠? 알았으니까 이제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기 이미 통지가 됐죠. 사전에 통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 통지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통지하고 정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러면 깜방에 가게 돼요. 요 공무원이. 그래서 사전 통지만 하고 사후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물론 통지해주면 좋습니다.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통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권에 의한 정정의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정정 사유를 통지해도 되고 통지 안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맞나? 이거 잘못했네. 통지하지 않아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직권 정정이 가능하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니까 사후에는 통지해야 되겠습니까? 정정한 이후에는 해야 됩니다. 통지해야만 됩니다. 노란색은 사전에, 정정하기 이전에, 붉은색은 정정한 이후에. 그렇죠? 이거는 따로 공부 안 하시면 이게 출제가 됐을 때 잘 득점을 못 하세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우세요? 네, 어려우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10번 이상 할 거니까 네, 흔적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잘못 등록되는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까? 이때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는 둘로 나눕니다. 등기부가 있는 경우, 등기부가 없는 경우 둘로 나눕니다.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원칙은 신청이라고 했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도 가능하고, 이 등기부는 소유자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따라서 이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 돼요. 첫째 날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자료로서 등기부가 있으니까 직권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등기부가 있을 때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부가 없을 때는 원칙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명백한 자료가 없으니까 직권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청도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어떠한 제한을 받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단순한 오류가 있을 때는 신청도 안 돼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냥 대충 보시기만 하면 돼요. 계속 반복할 테니까. 네. 그래서 등록상 정정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11쪽을 보십니다. 111쪽. 의의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12월, 11월 달은 의의를 보시면 축적 변경이라 하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축척보다는 대축척이 정밀도가 훨씬 올라간다고 했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해서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적도라는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임야도라는 문구가 나오면 축적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거기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2번을 보시면 큰 축척으로부터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은 축적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만 축적 변경이고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인정되고 임야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2번, 3번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은 거기 보시면 기억을 보시죠. 기억. 거기 보시면 가로에 정밀도가 낮을 때라는 핀이 있죠. 있습니까? 축적 변경은 두 가지 취지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기억은 정밀도를 높인다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넘겨보시면 니은에 거기 첫째 줄에 가로를 보시면 통일성이 결여된 때라는 문구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 두 번째 뭡니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냥 읽어두시면 돼요.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1월 달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쭉 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18쪽을 보십니다. 118쪽에 의의가 나오는데요. 등록상 정정의 의의,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됐을 때 잘못 등록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류가 나타났겠죠. 이 오류를 정정하는 거, 이를 등록상의 오류 정정, 너무 기니까 등록상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0가지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10가지인데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첫 번째,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우측을 보시면 119쪽에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 나와 있는데요. 요게 공통점이 뭐라고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기에는 9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플러스 돼요. 등록사항 정정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 정정은 10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거 외우셔도 돼요. 요 10가지. 이거 외우셔도 되고, 이걸 외우셔도 되고. 어디 갔지? 이거. 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 있는 10가지 외우셔도 되고, 요거 외우셔도 되고.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지적 정리가 123쪽에 나오는데요. 123쪽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가 나와 있고요. 124쪽을 보시면 124쪽에 1번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26쪽에 토지 이동의 신청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잘못 쓰신 거예요. 원칙이 뭡니까? 신청. 아까 말씀드렸죠. 원칙인 시청. 예외가 직권. 신청도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신청에서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 경우는 4가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세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그 4가지 경우는 대위 신청이 가능하고, 세 번째, 뭐가 있었죠? 특례 규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내용이 거기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것은 126쪽에 동글뱅이 3번 토지 이동 신청의 대위라는 문구 나옵니까? 대위 신청을 얘기합니다. 기억을 보시면 공공사업이 나와 있죠. 니은을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라고 나와 있죠. 세 번째 보시면 공동주택의 부지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번째 채권자라는 용어가 있죠. 네, 이게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요 4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거기 기억을 다시 보시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지목들이 나오죠. 요 지목 출제가 됩니다. 뭘까요? 철제, 전구, 유수, 학도까지입니다.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그러면 우리가 철제, 전구, 유수, 학도 이거 3군데에서 공부하셨어요. 첫 번째 합병. 합병에서는 12개의 지목이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기억나시죠? 네.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위 신청에서 공공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철제, 전구, 유수, 학도까지입니다. 철제, 전구, 유수, 학도까지. 몇 개입니까? 8개. 여기는 12개. 여기는 8개. 세 번째,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건 10개였는데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도 10개. 뭐가 있었습니까? 철제, 전구, 유수까지입니다. 학도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묘목, 도임. 다시요. 네. 요거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여기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여기는
철제, 천구, 유수, 묘, 목, 도, 임 10개. 네.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한 7월 달쯤 되면 다 기계적으로 암기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정도 보시고 지적 공부의 정리가 128쪽에 나오는데요. 지적 공부의 정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토지 이동 정리, 두 번째 소유자 정리.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소화를 못 시키십니다. 그냥 지적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 126쪽 가실 겁니다. 136쪽. 136쪽 측량을 보실 겁니다. 측량. 이 측량은 대단히 기술적인 파트죠.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을 전공한 제가 참 다루기가 힘든데 하면서도 항상 찜찜했어요. 제가 기술적인 걸 모르니까 이건 공학계통 아닙니까? 이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김응용인가? 우리나라에서 IQ 제일 높았던 분 250인가? 이 양반이 나사에 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오셔갖고 요 측량 그 충청도에 있는 무슨 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대단히 기술적인 공학적인 파트라서 항상 찜찜했는데 한 10년쯤 전에 제가 공무원 그 연수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지적과 공무원들이었어요. 이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대상을 지적과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법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확실히 많이 알겠지만 이 기술적인 측량 부분은 잘 모르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틀린 거 없나요? 이렇게 담배 피면서. 그랬더니 틀린 거 없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지적과 공무원들로부터 검증을 이미 받았으니까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측량.